지금 민주당의 이 비례 연합정당은 네. 도둑질을 혼자 하기 민망하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해서 훔치자. 네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시민사회는 도대체 시민사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민사회 운동 출신인데. 네.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3%를 넘기기 위한 노력이. 아니, 저희는 그걸 위해 사투를 하겠지만 이런 짓은 안 해요. 근데 민주당은 그럼 비례 안 내시는 거예요? 비례를 왜 안 내요? 내지요. 위성정당 안 만들어요. 그냥 내요. 새로운 미래 이름으로. 위성 정당이고 뭐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지. 네, 우리 정치인들의 치열한 말전쟁 마우스 복싱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제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정리 세 분이 깔끔하게 좀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책임위원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일 이슈 순으로 보자면 민주당 공천, 그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 앞으로의 방향, 네. 이런 정도 얘기가 제일 화제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요즘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공천을 워낙 잘하고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광폭 행보, 윤석열 광고를 심판이 인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네. 이슈 아니에요? 윤석열 심판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심판을 어떻게 방어할 건가? 아, 윤석열 심판론을 어떻게 방어할 건가? 네. 자, 일단 이건 최근에 나온 뉴스니까 요거 하나만 좀 가볍게 여쭈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라 해도 전혀 괜찮은 게 모든 당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진짜 뭐 어디 당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의 직업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번엔 다시 개혁신당으로 갑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약간 좀 이미 시나리오에 다 있던 일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실제 설 연휴 이후에 네. 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예. 물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특유의 화법으로 관심 없다 이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런 말씀은 찾아와서 읍소하고 더 고개 숙여라. 모든 이런 걸 다 얘기다? 뜻대로 하소서 모든 이걸- 정권 달라. 네, 이걸 기다렸다가 아마 뭐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발표만 있었고 아직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에 대한 일성이 안 나와서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이제 수락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선거에 확실한 그 성과가 있는 분이잖아요. 뚜렷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선거 성과를 낼 때는 큰 당에서 냈습니다. 네, 큰 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 돼서 그런가요? 네. 칼자루를 잡고 기존에 도려내야 될 것들을 도려내고 네. 그럼으로써 여기를 이제 새롭게 재포장을 해서 이제 상품을 세팅하는 이런 거에 아주 능한 분인데 근데 삼지대 신당은 뭐 도려내거나 뭐 이럴 게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낙연 도려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낙연 도려내니까 비로소 저 이제 공관위원장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이 이낙연 대표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런 얘기 네네네. 했었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 계신 전직 의원이 지나듯이 한 말인데 그거와 무관하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준석 대표는 갖고 있었고 그렇죠. 이전부터. 네. 그 얘기를 주장을 했고 회의석상에서 뭐 근데 그분이 선거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니까 누가 뭐 특별히 반대하겠습니까? 뭐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닌 상태였어요. 아닌 상태에서 그게 이제 자꾸 기정사실화돼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꼭 적절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이낙연 대표도 뭐 모셔봅시다. 한번 긍정적인.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당신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네. 한 건물을 쓰거든요 사무실을. 네네네. 만나서 얘기를 했고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 없다. 그러나 이제 뒤로 들리는 얘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얘기는 아니 이낙연 대표가 비켜야 내가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다 출마하지 말고 네. 그냥 이준석 도와라. 뭐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강 짐작 가능한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쌓아왔던 성과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정당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로서의 성과인데 네. 이게 이제 빌드업하는 선거를 해본 적은 없는 분이어서 스타트업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네네네. 이렇게 보고 제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아. 같이 비대위를 한 비대위. 1년 네네네네네. 넘게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의 귀재고 전문가지만 실패했던 선거도 있습니다. 뭐죠? 2020년 미래통합당 선거의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건 네, 아니, 황교안이 다 근데 공천해놓은 선거를. 왜 그런 거냐? 결국은 가긴 갔지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아. 또 자원 자체가 본인이 설계한 자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이 좋은 전략과 전술을 쓸 수 있더라도 옆에 있는 파트너가 좋아야 성공하는 건데 네. 가장 성공했던 김종인 위원장의 성과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비대위원 파트너로 좋은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때가 제일 성공했던 때라고요. 성공했을 때고 네. 지금 있는 과정에서 네. 개혁신당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과정이지만 지금 지역구 선거는 치르기가 어려운 상태에 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 지역구에는 제대로 후보 내서 제대로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지역구의 선거에 후보를 내고 네. 만약에 당선 가능한 그림을 그리려면 네. 이제 한 47일 정도가 남았는데 예, 예. 정당 지지도가 두 자릿수 이상은 나와줘서 유력한 주자들이 붙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비례대표 중심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개혁신당에는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거나 뭔가 성과를 내기까지에 주어진 자원이 녹록지 않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 같은 그런 영광을 좀 되찾기에는 약간의 좀 시간적 표정이 자원적 굉장히 한계가 밝으시다. 있지 않나. 우리 김병민 최고. 아닙니다. 예. 3주 내내 이래요. 표정이 아니, 너무 요즘에 맑아. 3주 내내. 단수 공천 확정된 이후로 전반적으로 밝아요. 아, 아 확실히 민주당 얘기할까요? 예, 선거가 참. 아, 저는 이제 가끔 정치인분들 이게 4월, 뵐 때마다 4월 10일까지 밝아야 될 텐데. 아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와, 정치가 이렇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엔돌핀이 막 솟게 네, 만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너무 밝고, 그러니까 막 된 분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 그리고 또 어제도 저 고민정 의원 나왔습니다만 발을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인대가 늘어났는데도 계속 이제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시느라고 발이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일을 했대. 아이고 머니나. 병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막 그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와 저렇게 정치라는 게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막 종종 듭니다. 반쯤 미쳐서 하는 거죠. 세 분 다 그 같은 선거할 두 분 다 같은 분들 아니에요? 선거할 때는 반쯤 미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확고한 자기 확신, 네. 나는 된다. 이런 게 없으면은 네.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 좀 해보. 이런 선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 다 계산해가지고 이길 선거만 하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가서 져야 돼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요. 아니 국회의원 되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좋은 해보신 거예요? 분. 아니 특별히 뭐가 좋고 네. 이게 무슨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거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뭐 어떤 특권 좀 이 있어서 이건 아닌 선거나 것 정치를 같아. 하겠다는 예. 사람들은 공적 소명 의식을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공적 그래서 소명 의식. 이런 공적 의사결정 네. 과정에 개입해서 네. 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이런 변화를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아 그걸 보고 라는 뿌듯하구나.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실은 그 그래요? 소명 의식이죠, 책임 의식이죠. 아 진짜 만약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생각이면 방향이 어디이건 간에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은데 아 그렇단 말이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고 믿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없이 이게 무슨 정말 좋은 자리여서 네. 세입이나 받고 네. 뭐 특권이나 누리고 의전이나 받으면서 사람 다니기 부리고, 위해서 예. 할 일은 못 돼요. 그 전까지의 과정들을 그 험난한 과정들을 보면 이거를 난 해내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때문에 어떤 예. 그 소명 의식이나 뭔가 본인의 의지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도전을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여튼 이제 제일 시끄러운 데가 이제 민주당이라고 봐도 되겠죠, 현재는. 현재 스코어. 그렇죠. 민주당의 뭐 공천에 지금 이제 떨어지신 혹은 뭐 떨어지실 것 같은 분들이 뭐 탈당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뭐 심지어 당대표 공격에 막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 연결했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나보다 10배, 20배 이상 뭐 그런 금전적인 어떤 의혹이 있는 사람은 괜찮고 왜 나는 안 되느냐 혹은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백현동에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등등 굉장히 지금
발언이 좀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수진 의원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 아, 그래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전략공천지역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가 있고 예. 내가 참 열심히 당을 위해서 했는데 날 이렇게 홀대하나 생각할 수도 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본인이 하나의 스탠스를 가지고 주장해왔던 것을 갑자기 막 뒤집어 엎으면서 야 내가 너랑 친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해주고 옹호해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인 사람, 현재 지금 국회의원 아니에요? 네네네. 그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말인지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네.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실망하게 되는 그렇겠죠. 저는 그거는 오히려 본인의 미래를 깎아먹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려면 시스템이 잘못됐다거나 공천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섭섭하다. 그러면 그거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판단하면 되는 건데 네. 본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네. 본인에게 가졌던 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니까 그렇게 되지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저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김영재 부의장도 그렇고 네. 이분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보기 안 좋고 네. 사실은 정치 도의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본인에게도 마이너스다. 본인에게 더 마이너스가 더 되는 마이너스다?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네.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공천 때마다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상황을 좀 다 살펴보고 앞으로 네.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본인인데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글쎄 내가 판사까지 한 사람인데 직업은 변호사예요. 이제 변호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정치인으로서의 직업을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공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 거 섭섭해야지. 야 나를 판사인데 나 이렇게 콜대 이건 아니죠. 네, 너무 이제 수준 낮은 공격이다. 그럼요. 아니 네. 공격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짓이다. 네, 어리석은 전 어리석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네. 이 가장 중요한 기치는 이제 네. 대통령이 현재 너무 국민들과 소통이 없고 좀 너무 심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네. 쪽에서 기조를 모아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근데 이제 그게 그거 더 어디가고. 근데 네.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사실 이제 현역 의원인데 현역 의원의 또 여론조사 이렇게 뭐 해보면 섭섭하죠. 예, 해보면 네. 또 자기가 잘 나오기도 하는 조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본인을 뺀 여론조사를 당에서 맨 처음엔 당에서 안 했다고 그랬다가 결국 이제 인정을 다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니까 섭섭하죠. 예, 네. 굉장히 이거는 좀 부당하게 그러니까 섭섭한 거를 넘어서서 이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느끼는 것하고 네. 그것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당이 솔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은 본인이 나경원 의원이랑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면은 여론조사의 다양한 지표들을 갖고 당신은 어차피 떨어질 사람 아니냐. 그래서 애당초에 하위 컷오프 대상이든 통보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넣으면 될 텐데 이게 이수진 의원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투명하지 못한 상태로서 비명계를 쳐내려고 한다. 이런 의혹 한복판에 있으니까 전 제가 상대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수진 의원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있어도 사실상 공천 주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게 이수진 의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비명계 의원 지역구랑 다 맞물려 돌아가니까 갑자기 폭발력 있게 커지는 뉴스가 돼버려서 아, 근데 본인이 단수공채 받으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준비했던 다른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아 저요? 네. 저 혼자 준비했는데. 아니 근데 이수진 의원이 비명계예요? 아니 이수진 의원은 그렇게 비명계 보기 친명계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아, 잘 저는 몰라요? 친명계 자체가 뭐 분명 친명 없다고. 호소인에 가까운데 지금까지 호소가 괜한 호소였다 이런 후회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공천은 사실 누구나 다 완벽하게 네. 모두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만족할 수가 없고 예. 늘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쵸. 그 네.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공천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데 근래 몇 년간 뭐 적어도 한 10년 이상 네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크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가요? 있어요. 이해찬 아니요. 대표도 지난번에 떨어졌고 지난번 안 됐고, 정청래 총선에 의원도 있었고 그랬고. 그 전번 총선에도 있었는데 네. 이를테면 이해찬 대표 때 공천 안 줘가지고 세종에서 무소속 나갔잖아요. 예, 예. 조용했어요.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아, 않아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바로 정청래 그거예요. 의원도 며칠 시끄럽다가 그냥 받아들였고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위세에다 눌려가지고 네. 그리고 그게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이런 평가가 나오고 어쨌든 당시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넘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며칠 좀 그러다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번이 그때하고 다른 거는 네. 이번은 그렇게 지나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뭐 하위 20% 선정하는 기준 이거는 뭐 있겠죠. 정성적 기준도 있을 네네네. 거고 정량적 기준도 있을 텐데 네. 결과를 보니까 이게 무슨 친명 횡재 비명 행사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정파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목적이 총선 승리냐 아니면 당내에 본인의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네, 이미 웹사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납득 가능하지 않은 몇몇 대목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박용진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국회의원 박용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무슨 정파적이거나 이런 호불호를 떠나서 지난 4년간 박용진의 활동이 하위 10%에 들어갈 만한 활동이었냐라고 한다면 그거 수긍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역 주민은 더더욱 그럴 거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버젓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공천받기에는. 그러면 그 부적절함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금품 관련된 논란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건도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법 리스크잖아요. 네. 노웅래 의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된다. 아, 이재명 이런 대표가? 얘기들이 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본인이 어쨌든 출마하지 않고 본인이 어쨌든 그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천을 저렇게 했다면 네. 그래도 불만이 있겠지만 덜 했겠죠. 그리고 그걸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측근들도 다 단수 공천 받고 네. 그러면서 저런 그 이 내로남불 논란을 부르는 공천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주류는 친명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모든 희생은 다 비명이나 비주류가 감당하라 그러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게 개인적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조직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불만이 있다고 치고 그런 불만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지게 된다고 치면 결국은 민주당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네.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또 지지도가 좀 분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론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을 주느냐 그걸 생각해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해온 공포 마케팅이에요. 저게.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이 행복해하는 얼굴 보세요. 김병민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민 후보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해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늘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발표됐어요. 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면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예. 지난주 제가 여기서 휴가 가셨을 때 그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갑자기 쭉 빠져서 31%까지 빠지고 공천 과정들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쭉 올라서 37%, 네네네. 6% 차이가 벌어지게 되니까 다 긴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도 민주당 공천 파동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민주당이 20%대로 빠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거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31%였던 민주당 지지율이 35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왜 그래요? 결집하는 거. 그러니까 결집하죠. 진보 예. 지지층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 있게 나서 얘기하잖아요. 예. 대표 사퇴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 그러면 1년 365일 내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완전히 뭉쳐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내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물러섬이 없을 거다라는 걸 오늘 갤럽 조사에서 물러서면 더 복잡해져요. 더 정리가 된 것 헷갈려지고. 같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네. 그게 아니에요. 너네들끼리 싸우고 말고 하는 건 알아서 해라. 단지 우리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원하는 것은 네. 지금 대통령 된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국 반윤연대 정권 심판으로 뭉쳐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흐트러뜨리는 것이 니네가 정말 원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박원석 의원님도 아니 근데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흐트러뜨리는지를 보세요. 저런 공천을 해서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아, 이런 공천이 그러니까, 오히려 반윤연대를 흐트러뜨린다. 민주당 내부가 네. 저런 공천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네. 뭐 일부 어쨌든 선거에 공천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 균열 없이 정파별로 큰 어떤 이 혼란 없이 이게 선거에 임하게 됐을 때 네.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결국에는 저렇게 이제 당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이른바 사당화 논란이 나올 정도로 행사하면서 그 내부의 균열이 발생하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과연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겠냐 이런 여론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나오는 거고 특히 네. 호남 같은 경우에 그런 여론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그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네. 뭐 그 사이에 틈새들이 있고 네.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런 새로운 미래가 더 커져야 된다. 근데 그건 전혀 이런 메시지를 반대예요, 전달할 반대.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네. 나중에 가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아라. 이게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공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나는 도저히 여기 승복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신 분이 이분은 물론 정의당 출신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이 정의당 아니에요. 출신이지만 네. 뭐 이낙연 대표라든가 네. 새로운 미래 그분들 또 개혁신당에 합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만약에 이 총선에서 지게 된다면 민주당이 혹은 원하는 소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네. 사실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저는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책임은 공천 다 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지. 책임을 그들이 그들도 져야죠. 져야 한다? 네, 그들도 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의 책임이 네. 후보였던 이재명이 아니고 네. 경쟁했던 이낙연한테 있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자, 지금 뭐 좋은 어떻게 논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팝콘 좀 한 봉지 사다 드려요? 너무 즐거워 열심히 보이시는데. 듣고 있습니다. 네. 끼어들 여지가 없네요. 근데 국힘은 요즘 뭐 네. 비판은 특별히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무난한 구설이다. 감동이 없다는 얘기는 좀 나오곤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근데 제가 지금 뭐 그런 감-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감동까지 드릴 건 아닌가요, 이게? 그 역대 공천에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공천은 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네. 감동이 있고 훌륭한 인재를 영입해서 선보이는 건 당연한 역할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도 그 감동의 지점을 찾자면 네네네.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서 보통 인재 영입이 된다는 건 당선 가능성이 쉬운 양지를 찾는 건데 네네네.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지역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뭐 이런 일들이 저는 나름대로의 감동의 역할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다는 것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도 공천이지만 네.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들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예. 서울 수도권 중심의 격전지를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이 된 지역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찾은 곳이 광진이었습니다. 광진. 광진. 여기 광진에 온 게 엄청나게 뉴스가 됐는데요. 네.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광진에 와서 네. 안심 공약들을 발표하고 아. 광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격전지고 여기는 반드시 탈환하겠다. 해당 지역의 후보가 누구죠? 해당 지역의 후보가 김병민 후보와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비교적 예. 공천에 잡음이 없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약간 선거 사기예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심판이고 예. 심판의 대상은 국정 운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예, 대통령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판에서 지우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아. 나름의 이제 전략이면 전략인데. 전략이겠죠. 아, 네. 요게 이제 선거 사기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네. 차기 주자만 봐라. 아. 윤석열은 볼 것도 없다. 자, 그러면 선거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안 합니까? 내지는 달라질 겁니까? 도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요 직전까지 했던 걸로. 지금 잠깐 국민 눈 가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 거고. 다만 이기겠다는 어떤 집요함이 네. 있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연출이 가능한 거죠. 윤 대통령이 요즘 뭐 하나 보면 무슨 민생 토론 이런 것만 하고 다녀요. 예, 예, 예. 그리고 아예 선거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안 보이도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천도 비교적 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국민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네. 잘했으면 찍어주고 네. 안 했으면 심판하는 게 이번 총선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아. 근데 지금 그 구도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이런 변화, 이런 새로움을 가져오겠다.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런 내용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공학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선거판에서 윤석열 가리기 더하기 김건희 가리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국민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된다. 네네네. 말씀드리죠. 근데 발언 잠깐만. 짧게- 예. 반론 짧게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선거를 오직 회고적 느낌의 성격으로만 규정하셨는데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갖고 있는 회고적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미래지향적인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선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찍어주고 잘못했기 때문에 안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할 것 앞으로의 같은. 4년 동안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보고 네. 새로운 사람과 비전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와서 과거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요소를 그대로 이어왔으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반을 넘었겠죠. 근데 당대표에 대한 현재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거의 50% 이상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야당의 리더십 평가는 40%를 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네. 이건 앞으로 그럼 이들 중심으로 새로운 22대 국회가 형성이 될 텐데 이 4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의 승기를 점하고 있다. 플러스 새로운 정책들 네. 지금 많이 또 내고 있는 부분들도 우린 있다는 미래를 생각이 얘기하겠다.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번에 그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게 표출되지 않는 거는 특검 제의 때문에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검 제의요? 네, 김건희 네. 특검법이 지금 29일 날 한다 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탈표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죠. 게다가 지역구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비례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공천이 마치 조용한 것처럼 돼 있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쏟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적게 집어넣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핵심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분들이 좀 약간 선회해서 지역구보다는 비례에 조금 뽑아 넣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대진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 일단 김건희 특검 제의할 때까지는 조용히 시켜라. 내지는 총선 이후에 제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라. 만약에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성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략적으로는. 네, 전략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비례 지금 국민의힘 비례가 누가 나올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거나 제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거나 지도부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시끄럽게 잡음 일어날 곳에 내보낼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정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워 보이지만 물론 민주당이 조금 서투르게 아마추어적으로 좀 거칠게 하는 건 분명히 네,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이 잡음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잡음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감싸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좀 크게 봐야 네, 된다. 네. 이것도 아주 짧게만. 짧게만. 네. 만약에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제의 요구 때문에 현역을 살려뒀던 이른바 꼼수 공천이라면 국민들 보시기에 뭐 하는 짓이냐고 평가했을 텐데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탕평 공천, 내 사람 꽂아넣기가 없는 공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평가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초창기 공천이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 사심 공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점을 언론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평가 잘해주니까. 아니 조국 신당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온다면서요. 중국신당은 이제 비례 쪽으로 예. 좀 구도를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혁신당이나 지금 새로운 미래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조사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면 조국 신당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더 조금 더 민주당스러운 혹은 뭐 좀 더 강한 강성의 민주당 목소리를 내는 외곽 조직으로서 이렇게 아예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조국신당 얘기할 때도 일단은 그 열린민주당과 예? 같은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게 얘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했던 게 너무 맨날 바보같이들 답답하게 일한다. 실질적으로 목소리 낼 곳을 제대로 못 낸다. 이런 것들이 되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네. 이걸 조국신당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해주마. 그리고 너네들이 가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긁어주마. 말을 얼마든지 편하게 해주마.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완전히 뭐 민주당하고 이 조국신당이 대척점에 서면은 곤란하겠지만 지역구는 이쪽으로, 뭐 비례는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좀 갈라져서 가면 어떻겠냐는 또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지하는 마음으로 당에 조국신당에 들어가서 표현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게 이제 뭐 짠만 민주당, 매운 민주당 전략인데요. 지난 총선에 열린민주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열린민주당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민주당으로 흡수됐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다 합칠 것이다. 조국신당도 뭐 예정돼 있는 운명이고요. 더군다나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국민들한테 이게 표를 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저는 조국 전 장관부터 특히 학자시기 때문에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당명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냥 어쨌든 지금 당명 확정 이전 단계에 인지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국 신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네.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친박연대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사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심판을 더 강렬히 하겠다. 지금 이제 조 정관이 내세우는 거는 임기 못 채우도록 하겠다. 탄핵을 시사하는 정당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강성 지지층들의 분할 투표를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뭐 의석을 얻겠다라는 전략인데 일시적 성과는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저게 과연 우리 정치를 위해서 내지는 그 선거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의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정치를 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깊이 어떤 비판적인 네, 생각을 네, 네.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5석을 얻든 6석을 얻든 4석을 얻든 네. 정당을 유지할 동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게 무슨 가치도 없고 이념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윤석열 탄핵 내걸고 조국이라는 이름 내걸고 이 조국이 윤석열한테 이렇게 수사 받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복수전을 펼치자. 이게 저 정당의 전부거든요. 저런 정당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할 안 거다. 되죠. 검찰 독재에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조국 신당은 솔직하잖아요. 왜냐하면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니까. 차라리 솔직하지 않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 민주당이 연합정당으로 들어오겠다는 비례연합정당. 여기는 3%를 독자 정당으로 얻지 못하고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하는 건데 네. 3%를 득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숫자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거라 보거든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 여기서 국민의 완전- 힘의 비례정당이라서 여기는 완전 OEM 정당이죠, 그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네. 것이고 우리 애당초에 만들겠다, 우리가. 그 선거제도를 찬성하지 아니, 않았고 이쪽 비례연합도 솔직해요. 우리 독자적으로 못하니까 민주당이랑 같이 연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가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선거제도를 형행화 시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함을 다투는 게 아니고 누가 더 뻔뻔한가를 지금 다투고 있어요. 참 정치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뻔뻔함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선거제도를 저렇게 바꾼 취지가 저런 식의 위성정당 하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자기들이 동의 안 했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당직자를 파견해가지고 지난번에 왜냐하면 전 의원을 시켰더니 네. 공천권을 가지고 논란이 갑자기 있었어요. 공천권 들고 나르샤. 그런 논란 안 만들려고 네. 아예 지금 당직표에 당직자를 있는 뭐래. 당직자를 파견해가지고 네. 당직표를 시키고 최고위원들도 당직자를 임명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수직 계열화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네. 거고 네. 지금 민주당의 이 비례 비례연합정당은 네. 도둑질을 혼자 하기 민망하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해서 훔치자. 네, 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시민사회는 도대체 시민사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민사회운동 출신인데 한심하게 그지 없습니다. 일단 새로운 비례는 3%를 넘기기 위한 노력이 아니 저희는 그걸 위해 사투를 하겠지만 이런 짓은 안 해요. 근데 민주당은 아, 그럼 비례 안 내시는 거예요? 비를 왜 안 내요? 내죠. 위성정당 안 만들어요. 그냥 내요. 새로운 미래 이름으로. 위성정당이고 뭐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을 어쨌든 이제 측면 지원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조국 신당은 당에서 친문 나름의 개파 혹은 뭐 세력들이 조국 신당 쪽으로는 굉장히 심정적으로 혹은 좀 물밑에서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근데 그쵸. 당 대표는 사실은 썩 친하진 않잖아요. 네. 조국 이쪽 세력들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조금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원래 한 지붕 아래 예. 모든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진 않죠. 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 한 가지는 그렇게 하는 반윤? 것이, 예, 그렇죠. 정권 네.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국 신당은 조국 신당대로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아마 할 것 같고, 민주당은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비례연합정당 이쪽으로 이제 자신들의 몇몇 분들을 이제 보내서 같이 이제 비례대표로 몇 명을 이제 선출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 거죠? 인재 영입되신 분들 중에 비례로 가실 분들이 네. 민주당 몫으로 아마 좀 정리가 되고 또 나머지 이제 소수 정당들을 또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 민주당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과거 진보당, 통진당 관련된 분들이 뭐 또 여기에 은근히 많이 또 들어왔다 온다 뭐 이런 얘기도 경남 아마 그 무슨 연합인가 네. 거기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니, 볼 건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이제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 네. 그 새진보연합이라는 기본소득당, 뭐 사회민주당 등등이 열린민주당 등등이 모여서 만든 데하고 네. 진보당하고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의석 배분을 한 거예요. 네. 새진보연합이 3석, 진보당의 3석, 그리고 시민사회의 시민사회단체 4석 이렇게 해서 10석을 배분하겠다. 네네네. 1번부터 10번 사이에. 때문에 뭐 진보당 관련 인사들이 이러저런 경로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보당한테 3석을 준 겁니다. 네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좀 색깔론에 대한 뭐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그거는 같고. 국민의힘한테 자꾸 주장하는 거지. 네. 그 내부적으로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문제될 건 전혀 않으니까. 없는. 네.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한동훈 의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한동훈 의원 국민이 누구예요, 여기서? 많은 국민들 중에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라인업이 화려하다.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 나왔던 몇몇의 사람들이 제가 아까 총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4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선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이런 굉장히 강한 이념적 잣대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4년의 대한민국의 희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마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국민들도 상당하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오늘 마우스복싱 혹시 우리 저 가장 제가 마음이 쓰인 우리 박원석 네. 예, 의원님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뭐 의원님께만 저는 제 시간 좀 어디 드리겠습니다. 가서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 뭐 아쉬움 없으시죠? 그러나 이제 선거가 뭐 불과 한 48일, 네. 5, 6일 남았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그 삼지대에 이제 네. 막 시작하는 정당을 하고 있고 지지율도 아직 미미합니다만 이게 이제 선거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선거의 의미라는 거는 각 정치 세력들이 이제 지난 행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잘했으면 찍어주고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건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러저러하게 포장해가지고 선거만 넘기고 보자.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견제를 잘했으면 또 그것대로 평가를 받는데 견제를 못했으면은 그에 대해서 또 냉정한 심판을 받아야 네, 되는데 네, 네, 네. 또 어떻게 선거 때 화장하고 꾸미고 해가지고 넘겨보자. 이런 어떤 그 이를테면 공학이 너무 이게 판을 쳐요. 네, 선거 네, 앞두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선거의 의미나 민주주의의 의미가 잘 구현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제도의 탓도 굉장히 크고요. 네. 제도를 바꿔놓으니까 이번에는 또 위성정당들 만들어가지고 의석을 극대화하려는 이제 이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제3당을 삼지대 신당을 하는 네. 겁니다만 근데 이런 정치 이런 구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제 회의가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다른 인터뷰 보니까 뭐 그만두실 것 같은 얘기도 막 아니 제가 하시더라고요. 이제 삼지대 통합 이거를 저렇게 깨지고 나서 네. 이거 국민들 속이는 일이다. 네.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는 네. 아니 국민들 앞에서 설 전에 이런 그 합의와 가치를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네. 그 선언하고 돌아서서부터 그 합의를 흔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다가 이게 깨지면 이런 정치 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약간 흥분하기도 했고 네. 정치 그만둬야 된다 다 저를 포함해서 네. 국민들 속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니 그런 제 진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 속이는 짓 하려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막 흥분하셔서 그 당시에 예, 특히. 예. 그래서 다 그만두자고 막 그래갖고 막 댓글에서 막 또 그 나쁜 사람들이 막 의원님이나 그만두세요. 뭐 이제 이런 게 막 올라가고 내가 그 댓글 쓴 놈 내가 혼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인이 쓰고 본인이. 스스로를. 자, 하여튼 오늘 마우스복싱 금요일 이제 주말에는 어떻게 일정들이 또 바쁘시죠? 이번 주말 같은 바쁘죠. 경우는 네. 선거까지는 뭐 계속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지역구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되고. 네, 정월 대보름이라 행사들이 많습니다. 아, 정월대보름이에요? 네, 모르셨죠? 내일이 정월 대보름. 아, 그래요? 맞아. 네. 아, 그럼 부럼 맛있는 또 척사대회 네, 뭐 척사대회도 하고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요즘 맛있는- 쥐불놀이는 안 하죠? 화재 위험 서울에서 쥐불놀이 하는 건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 지방에서는 좀 척사대회. 척사대회도 이제는 뭐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보다. 맞아요. 저희도 저희 지역에 8개 동이 있는데 딱 한 개 동만 척사대회를 아, 하는 걸 그렇습니까? 갔다가 지금 급하게 서둘러 왔는데 빨리 안 하셔. 네, 30분 네. 기다렸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뭐 하세요? 저는 열심히 집에서 아, 부모님 집에서. 모시고. 네, 맛있는 거 해 드시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행복하게들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